네, 6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귀 진단을 이어서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회귀 진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잔차 분석과 관련되는 특이집을 검출하기 위해서 특이치를 검출하기 위한 잔차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원잔차 대신에 표준잔차를 주로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영향력 진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새롭게 합니다. 뭐냐 하면은 먼저 그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요, 거기 빨간 점들 데이터들이 보이죠. 그리고 맨 우측에 보면 빨간 점들 위에 그 녹색 점이 하나 보이죠, 여러분들? 그 직선에서 좀 벗어나 있죠, 그쵸? 보면은 그 연두색 점이 없으면 직선이 좀 더 눕혀질 겁니다. 그렇죠? 그 연두색 점 때문에 직선이 좀 더 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더 세워져 있는 거죠. 즉, 그 자료 하나 값에 의해서 회귀직선이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회귀직선에 변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예측값 y 햇도 달라진다는 거고요. 베타 햇, 회귀계수도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에 적합시킨 그런 회귀 모형이 어떤 자료 한두 개에 따라서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거는 안정성 있는 결과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적합된 회귀 모형이 어떤 자료가 하나 들어가고 빠짐에 따라 그 결과가 주요한 결과가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그래야지만 그것이 이제 안정성이 있는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 전체에서 특정 관측 개체가 빠짐에 따라 회귀 분석 결과의 중요한 부분, 회귀계수 추정치는 베타 햇을 말하죠. 예측치는 y 햇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면 적합된 회귀 모형은 안정성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회귀 모형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쿡 디스턴스랑 쿡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DFFITS라는 건 핏, 적합값의 디퍼런스, 차이를 말하고요. 그 다음 DF 베타스는 회귀계수, 베타들의 그런 관측 개치가 들어가고 빠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하는 건 뭐다? 쿡 D를 우리가 가장 널리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쿡 D는 어떻게 구했냐면요, 뭐 아래 보면 되게 식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 보세요. 자료를 1000개가 있으면 1000개를 다 이용해서 구한 회귀계수가 베타 햇입니다. 베타 햇. 베타 햇이라고 하는 여기는 뭐냐면은 회귀계수가 다중회계수는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귀계수 벡터들을 말하는 거죠. 베타 햇. 그 다음에 베타 햇 아래 가로 열고 첨자 i가 있는 거는 1000개 자료 중에 i번째 자료를 빼고 구한 회귀계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쿡 D에 보면 분자를 보면 베타 햇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고 구한 회귀계수 추정치와 i번째 자료를 빼고 구한 회귀계수 추정치의 차이가 클수록 변화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쿡의 거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곱 형태가 분자에 있고요. 또 분자의 x 트랜스포즈 x하고 밑에 가로 열고 p 플러스 1의 시그마 햇 제곱은 그것과 관련되는 일종의 표준 오차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계수의 차이를 표준화한 측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DFFITS는 뭐예요? y 햇 i 예측값이 있죠. 그 다음 i번째 자료를 빼고 구한 회귀식에 의해서 구한 예측값이 있죠. 즉 예측치의 차이를 표준화한 거라는 걸 볼 수 있고요. DF 베타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거기 설명변수 k번째 회귀계수를 여러분들 모든 자료를 다 넣고 구한 거와 i번째 자료를 빼고 구한, 즉 해당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의 차이를 표준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i번째 자료가 들어가고 빠짐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가, 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여기 적어놨습니다. 영향력 진단이라고 하는 건 각 개별 개체가
회귀 분석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작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지렛대 사례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소 같은 거 기억나죠? 시소. 놀이터가 있는 시소. 시소의 가운데 앉아도 지렛대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양쪽 끝에 앉아야 지렛대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 지렛대를 회귀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끝에 있는 자료들이 그런 지렛대를 회귀직선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회귀직선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 큰 관측계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관측계체를 찾아내서 그런 관측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고요. 가장 널리 이용하는 건 쿡스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쿡D는 관측계체 하나가 제외됐을 때 회귀계수 베타 햇 변화를 표준한 척도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 값이 크면은 차이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영향력이 크다 이런 거고요. 보통 쿡D의 값이 1 이상이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하고요. 보수적으로 0.5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경험적 추정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DFFITS는 추정치, 적합치의 차이라는 거예요. Difference between P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Y 햇의 변화를 표준화한 측도다 이런 거죠. 적합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표준화한 측도고요. 이것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큰 영향력을 가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적합값의 차이 DFFITS의 절대값이 크거나 같다. 이 루트 P, P는 설명 변수 개수고요. 나누기 N은 샘플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 값이 큰 것으로 봅니다. 그냥 경험적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쿡의 D 통계량과 유사하다. 그리고 SPSS에서는 이것을 DFF로 출력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DF 베타스는 제2번째 설명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의 차이, difference between 베타스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제2번째 회귀계수의 변화를 표준화한 측도고요. 이 값이 크면은 이것도 영향력이 큰 것이다. 그래서 D 베타스의 절대값이 2 나누기 루트 N, 표본 크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큰 값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크기 판단을 하는 경계값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두고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통계량에 있어서 경계값에 못 미치더라도 다른 대부분의 값들과 비교해서 특이하게 차이가 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영향력이 있는 관측기치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PSS에서는 이것을 DFB라고 하는 거로 출력을 해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회귀 진단의 두 번째 영향력 검토 쿡스D를 이용해서 영향력 있는 개체를 보는 걸 살펴봤습니다. 잔차 분석이나 또는 이 영향력 진단은 개별 관측 개체가 얼마나 특이한가 또는 영향력이 있는가 이렇게 개체들에 대한 진단의 문제라고 한다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변수들의 문제입니다. 개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변수들. 다중이라는 건 중복해서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선성이라는 건 공통된 선형적 성질. 공통된 선형적 성질. 그래서 멀티코리니얼리티라고 해요. 멀티코리니얼리티. 공선성이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설명 변수를 알면 X2를 예를 들어서 거의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즉 설명 변수가 X1과 X2가 거의 선형적인 종속 관계에 있다면 그 두 변수가 둘 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 변수들과의 선형적인 종속 관계를 말하는 게 다중공선성이고요. 다중공선성이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설명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어떤 설명 변수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 설명 변수는 해당 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설명 변수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 회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최소한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다중공선성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아래 보세요. 식으로 보면 A0 플러스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APXP라고 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 거의 0이라고 하면, 완전히 0이면 완전히 선형 종속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A0가 1이다. A1이 1이다. A2가 2다. AP가 예를 들어서 P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P, XP는 해서 우측으로 식을 넘겨보면 XP는 다른 X1부터 XP-1개까지 설명 변수들에서 다 표현이 되고 있죠. 다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XP가 따로 또 필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선형 종속 관계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회귀계수 베타 해수를 구할 때 X 트랜스포스 X 인버스의 X 트랜스포스 Y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그럴 때 역행렬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선형 종속 관계에 있잖아요. 그럼 회귀계수 구해주지 않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에러가 뜹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종속 관계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은 그 베타 해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아주 굉장히 불안해지고 회귀계수가 변동이 큰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귀계수의 추정치의 분산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중공선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문제는 몇 가지 통계량이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RK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원래 설명 변수가 지금 P개가 있습니다. 그 P개를 가지고 이제 Y를 예측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 변수 중에 XK를 갖다가 반응 변수로 갖다 놔보세요. RK제곱 옆에 땡땡 보면 XK를 그래서 Y에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X1부터 XP까지 중에 K개를 뺀 나머지 P-1개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RK제곱이 1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XK라고 하는 설명 변수는 나머지 P-1개 변수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명되고 있구나. 그래서 XK가 따로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RK제곱이 0.9라고 해보세요. 그럼 XK라고 하는 설명 변수는 나머지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90%가 설명되고 있는 거죠. 즉 XK는 나머지 변수들의 90%가 설명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허용 한계를 1-RK제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RK제곱이 1이면 얼마예요? 허용 한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XK라는 설명 변수는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RK제곱이 0.9면 허용 한계가 0.1이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불안한 그런 분산 확대인자, 분산이 커져서 싫다 이런 거죠. 는 1-RK제곱분의 1입니다. 자, RK제곱이 거의 1에 가까우면 XK는 다른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설명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1에 거의 가까운 값에 분의 1을 하니까 뭐 굉장히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VIF 값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RK제곱이 0.9라고 해보세요. 그럼 1 빼기 0.9분의 1이니까 VIF 값이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XK라는 설명 변수가 다른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90%가 설명이 되면 VIF 값이 10이 됩니다. 그래서 VIF 값이 10 이상이면은 다중공선성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컨디션 넘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상태 지수예요. 상태 지수는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타원을 그려보세요. 우리 머리가 저 타원으로 돼 있죠. 짱구. 타원을 그렸을 때 긴 축이 있고 짧은 축이 있죠. 그래서 타원의 중심에서 긴 축의 길이가 고유값의 루트를 씌운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타원이 가늘면 가늘수록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가늘면 가까울수록 즉 가로축을 x1, 세로축을 x2라고 하면 그 타원이 길쭉할수록 가늘면 가늘수록 x2는 x1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긴 축의 길이가 루트 람다 1 그리고 두 번째 축의 길이가 루트 람다 2입니다. 그래서 람다 자기 자신값 분의 최대값을 분자해 둡니다. 그래서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것은 가는 거잖아요. 타원형이. 그래서 다중공선성의 피해가 크다 이런 거예요. 완전 원을 그려보세요. 원을 그려보면 반지름이 람다 1이고요. 1축. 세로축의 반지름이 람다 2인데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람다와 나누기 람다 2의 루트를 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상태지수가 1이라고 하면 다중공선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지수가 크면 클수록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보통 VIF 10 이상 상태지수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크면 우리가 다중공선성이 입었다라고 보통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중공선성이 있는 경우 다른 설명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설명 변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는 다른 설명 변수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일부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 지나치게 커지게 돼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 회귀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서커스맨의 띠를 생각해. 그게 가늘면 가늘수록 거기서 뛰어노는 게 불안한 거와 같은 원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거 없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회귀계수에 대한 검증 결과가 반드시 유의하게 나와야 되는데 광고비는 매출액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설명 변수 하나를 회귀 분석에 추가했더니 회귀계수가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비를 늘리면 매출액이 늘어야 되잖아요. 회귀계수의 베타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이거와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올 때는 대부분 다중공선성을 여러분들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런 다중공선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중공선성을 일으키는 변수는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변수 선택과 관련되는 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중공선성이 없게 그 해당 변수에 있어서 값들을 더 폭넓게 직선이 아닌 그런 모양 형태로 자료가 얻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추가로 다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은요. 다른 방법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리치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는 주성분 회귀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는 PLS라고 하는 파셜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면은 이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다중공선성 지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거기 적어놔서 분산 확대인자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1-RK 제곱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럴 경우 RK 제곱이 0이면 얼마가 돼요? 즉 XK라는 설명 변수가 다른 설명 변수에 설명되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XK는 꼭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1 빼기 0분의 1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가장 VIF가 작을 땐 1입니다. 그래서 그런 VF 값이 작은 설명 변수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RK 제곱이 0.9 다르면 XK란 변수는 다른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90%가 설명되는 거죠. VIF가 10 이상이죠. 그래서 VIF가 보통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그래서 다중공선성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앞서도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지만 회귀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선형관계에서 회귀계수를 못 구합니다. 그리고 그 추정치가 불안해가지고 분산이 커져버리는 거죠. 회귀계수의 분산이. 그래서 싫다 이런 거죠. 또한 상태지수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루트 람다 첫 번째 고유값 최대값이 분자에 들어가고요. 자기 자신이 분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이 심각하다. 보통 100 이상이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봅니다. 한번 사례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기 Y라고 하는 다중공선성.sav라는 데이터인데 Y라고 하는 게 맨 왼쪽에 있죠. X1, X2, X3, X4가 설명 변수입니다. 4개. 그래서 설명 변수가 4개인 다중 회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메뉴에서 눌러보면요. 통계량 버튼에서 회귀에서 추정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우측에 보면 모형 적합, 모형을 적합하라고 맨 아래 뭐가 나와 있어요? 공선성 진단이라는 게 있죠. 그걸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살펴볼 수 있으니까 제가 내비둘게요. 그냥
R제곱이 0.540 정도 나왔고요. 분산분석 회귀 모형 보니까 유의 확률이 0.015로 모형은 유의하다고 나왔어요.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건데 그 계수 보세요. x1, x2, x3, x4에 해당되는 t 값을 보면 0.854, 마이너스 0.786, 0.024, 0.460이죠. 그 옆에 유의 확률 보세요. x1이 0.407, x2가 0.444, x3가 0.981, x4가 0.469.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보통 다중공선성이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공선성 통계량에서 거기에 공차표 VIF 보이시죠? VIF 제일 큰 10 이상인 게 뭐예요? X4가 31.441로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X3이 17.688로 이것도 10 이상이에요. 그럴 땐 여러분들 먼저 변수를 한꺼번에 빼지 말고요. 하나씩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X4가 일단 후보예요. X4가 후보예요. 그 다음 그 중간에 우측에 보면 공선성 진단에 보면 거기 고유값이라는 게 나오죠. 람다 1이 4.95, 람다 2가 0.029, 람다 3가 0.014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상태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2부터 보시면 돼요. 루트 4.950 나누기 0.029 하면 13.011 나옵니다. 4에 보면 4, 고유값 0.006은 루트 4.950 나누기 0.006 하면 28.191 나옵니다. 상태 지수가 100 이상인 게 뭐가 있어요? 120.38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겁니다. 그럴 때 거기 옆에 분산 비율을 보면 X1에 0.88 보이죠? X3에 0.94 보이죠? X4에 0.99가 보일 겁니다. 바로 이런 값들이 즉 X1의 변이 중 88%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X1하고 X3하고 X4가 서로 선형 종속적 관계를 통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현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X1, X3, X4가 선형 종속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VIF 값은 뭐가 제일 커요? X4가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X4라는 변수는 무조건 제거하고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결과를 해석해 놨습니다. 분산분석부 F통계량은 유의하다. 적어도 하나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회귀계수 추정치를 보면 P값이 유의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게 다중공선이 심각할 때 벌어지는 문제다. 분산 확대 인자를 보면 X3과 X4가 10보다 큼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변수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선형적인 관계가 묶여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공차 한계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요. 분산 확대 인자가 10보다 크면 심각하다고 보고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다중공선성이 심각한 경우 상태지수가 120.38에 해당되는 게 X1, X3, X4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보면 0.5 곱하기 X1 더하기 0.5 곱하기 X3을 하면 X4가 거의 되게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선형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고 X4를 무조건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X4를 제거하면 X1, X2, X3만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면 되죠. 근데 저는 그냥 X2도 빼고 X1과 X3만을 가지고 그냥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X1, X2, X3를 가지고 해보기 바랍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분산 분석의 F 검정 보면 유의하죠. 0.002. 그 다음 X1하고 X3를 보세요. 유의 확률이 하나가 0.007이고 하나가 0.078입니다. 0.078이에요. 이거 보면은 아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VIF 값을 보세요. 큰 값이 없죠. 이제 다중공선 문제가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페이지 우측에 보면 변수 X1과 X3만을 가지고선 회귀 분석을 했다. 결정계수는 약간 작아졌지만 수정 결정계수는 오히려 좋아졌다. 이 수정 결정계수에 대한 건 이후에 다시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또한 P값이 각각 0.007, 0.078에서 유의수는 10%에서는 굉장히 유의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표본 크기가 작을 땐 유의 수준을 10%로 완화해서 보는 경우가 권장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네, 두 번째 시간을 마칠게요.